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요, 조직 문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 문제를 좀 확인해보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조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 중에서 과거에 이제 특성 이론에서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더십에 관련된 그 최근에 그 유형별 이론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 왔는데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사회복지, 특히 이제 사회복 조직에서의 그 조직 문화에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사회복 조직 리더십의 어떤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목표 달성을 위한 그 기술 활동과 직원의 능력 개발이 요구되고요. 직원의 정책과 의사 결정의 그 참여 확대와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어떤 방향이 설정이 통해서 만족감을 높이게 되고요. 뭐 조직의 리더는 솔선수범하고 그다음에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목표를 정당하거나 그다음에 후원자로부터 협력을 얻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리더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조직과 관련 부서의 협력 과정이 요구되며 적절한 기회와 시기를 잘 선택할 수가 있어야겠죠. 또한 리더는 각종 위기로부터 조직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위기 예측과 분석 능력이 있어야 하며 가장 나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종합해 보자면 사회복 조직의 리더라는 것은 목표 달성 기술과 조직원 능력 개발이 요구되며 조직원의 참여와 리더의 솔선수범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리더는 문제 해결에 적절한 시기가 요구되며 위기로부터 조직과 조직원의 안전을 보호하며 위기 예측과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그 문화에 있어서 그 메르톤이라는 그 학자는 그 사회복지 조직의 그 문화에 있어서 집단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직원의 자격 규정이 명확한지, 조직의 존속 기간, 조직원이 소속된 기간이라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 조직에 가입한 비율, 동료의식의 강도와 응집력 유지 정도, 집단의 개방성과 유연성, 조직의 지위와 역할 분담 정도, 조직원의 그 권한과 책임의 명료도, 조직원의 구조와 생태학적인 구조라든지 조직의 규범과 조직원의 동조 정도, 조직원의 상호작용 범위와 성격, 목적 달성의 자주적, 자립적인 정도, 조직 구성 규모와 유사 집단과 차이 정도, 조직 내 계층적 특징과 회원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사회복지 조직을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예를 들자면 목표가 명확해야 하고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그런 달성 충족 요건은 목표와 달성 계획이 명백해야 하며 조직원의 목표 달성 의욕이 강하고 달성 방법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원 상호간 신뢰하며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며 목표 달성을 위한 자원 확보와 활용이 용이하고 부서별 역할 분담의 만족도와 인재 배치의 적재적소 원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직원의 자긍심, 사명감, 책임감이 요구되고 적절한 지도자와 조직원의 자율적,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조직 문화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에 의해서 형성되는 그 조직 고유의 분위기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파악도 못한다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서 그렇게 조직에 적응이 안 되는 사람을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조직 문화의 그 요소라는 건 조직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겠습니다. 최근에 조직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조직 문화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경찰은 경찰 조직의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콥 컬처라고 하죠. 폴리스 컬처.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자면 사법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법조인들의 어떤 문화가 있을 것이고, 역시 이제 사회복지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의 어떤 조직 문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고유의 어떤 특수한 어떤 조직 문화가 있어요. 조직 내적인 측면에서 구성원들에게 조직의 정체성을 공유하게 하고 의사소통이나 의사결정, 과업 수행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조직 외적으로 환경과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겠죠. 조직 문화를 정의해 볼 때, 그럼 조직 문화가 뭐냐? 라고 할 때, 조직 구성원들이 집단적으로 공유하는
조직 행동의 기본 전제이고 조직의 가치와 신념, 규범, 관심 및 행동 양식을 포함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규정하는 메커니즘으로서 조직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을 바로 조직 문화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조직의 문화의 구성과 강도를 볼 때 조직 문화의 그 구성을 먼저 보시면요. 가장 심층부의 잠재 수준을 갖다가 놓고 볼 때 기본적인 믿음과 전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식 수준 면에 볼 때 가치와 규범을 줄 수 있고요. 세 번째, 가시로 보이는 인공물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문화의 표현물, 말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이해하고 의사소통하는 방식을 봐도 조직 문화의 구성 요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조직 문화의 강도를 볼 때 어떨 때 조직 문화가 강하냐라고 할 때 예컨대 이제 앞에서 봤던 그 조직원의 예를 들면은 기본적인 믿음과 전제, 조직원이 생각하는 가치와 규범, 그다음에 표현물이나 말과 행동하는 방식, 의사소통 방식 이런 걸 놓고 볼 때 예컨대 조직의 믿음과 가치들이 이제 더 깊게 공유될 때 이런 조직 문화의 강도가 강해진다고 말할 수가 있고요. 조직의 믿음과 가치들이 깊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넓게 공유될 때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의 그 믿음과 가치가 분명하게 위계될 때 강해지고요. 조직 문화가 같이 하는 리더십이 강할 때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직 구성원이 오랫동안 조직에서 헌신할 때 강해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조직의 규모도 역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조직 문화의 형성과 확대 분야를 보시면요. 첫 번째, 조직 문화의 형성입니다. 이게 조직 문화의 형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는 조직의 설립자 또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 이념과 철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설립자나 최고 경영자의 경영 이념과 그 철학이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관의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조직의 역사 속에서 구성원들에게 뿌리내려 조직 문화가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조직 문화의 그 유지와 전파를 보시면 조직 문화에 적합한 사람의 선발, 오리엔테이션 및 훈련, 교육, 최고 경영자의 발언과 행동, 조직 내 행사 등을 통해서 유지 전파가 되는 거죠. 요즘 학생들 문화들 보면은 예를 들면은 그 오리엔테이션의 경우에도 그 학과의 특성에 맞게 그 OT를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즘 사회복지과의 나름대로 어떤 그 과의 어떤 특성에 맞는 예를 들면 OT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동복지가 아동복지화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과 특성에 맞는 OT가 있을 겁니다. 또 요즘 전기과나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전산, 예를 들면은 컴퓨터학과 이런 게는 거기에 맞는 그 문화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 치수행과나 물리치과 이런 보건 관련 이런 학과에서는 그들에 맞는 어떤 조직 문화와 과학 특성에 맞는 그 OT 행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예를 들면 MT라든지 과행사 진행이라든지 특별한 보건의 날 이렇게 정해서 그들만의 어떤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뭔가 대대로 신입생이고 그 위에 후배들 들어오죠. 그래서 대대로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렇죠? X 교수가 예전에 이렇게 점수가 짜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런 구설수 같은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조직 문화 유지와 전파. 조직 문화의 의사소통을 해서 조직의 구성원을 사회화시켜서 특성한 형태의 가치와 규범을 형성하도록 하는 거죠. 조직 문화의 변화가 용이한 상황, 조직의 극단적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조직 문화의 변화가 필요한 경우죠. 조직 리더십이 기존과는 다른 대안가치 체계를 갖는 새로운 리더로 변화될 때, 조직의 수명 주기상 형성기에 있을 때, 조직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 조직의 기존 문화가 강하지 않을 때, 이런 경우에는 뭔가 그 조직 문화를 변화하는 이런 타이밍 맞으면은 변할 이런 시점에 놓여 있는 거죠. 그러면 조직 문화의 그 유형을 학자들의 견해를 놓고 볼 때 우리 교재를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첫 번째 바이너의 어떤 유형 분류입니다. 그래서 가치관의 초점과 원천을 기준해서 기능적, 전통적 그 유형으로 나누고 기능적, 카리스마적, 엘리트적, 전통적, 엘리트적, 카리스마적 유형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다음 딜과 케네디는 위험 정도와 피드백 속도를 기준으로 참고만 해주세요. 강인한 남성 문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는 문화,
투기적으로 조직이 운영되는 문화, 과정을 중시하는 문화, 이렇게 위험정도와 피드백 속도를 기준으로 분류를 했고요. 데니스는 증거의 초점과 변화 추구 정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적응성 문화, 사명 문화, 몰입 문화, 일관성 문화. 존스는 구성원사의 그 교환 구조로 생산성 문화, 관료적 문화, 전문적 문화, 이렇게 분류한 바 있는 거죠. 다섯 번째, 숄츠는 조직문화 차원 분류에서 환경적 차원, 내부적 차원, 진화적 차원을 제시해서 각 차원별로 다양한 문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리더십의 그 견해를 이론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출제 예상 문제를 놓고 한번 어떤 문제들이 출제될 것인가 한번 같이 한번 나눔의 시간을 갖죠. 1번, 다음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틀린 내용은 1. 리더십이란 조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집단 구성원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능력으로 구성원의 복종을 유도하는 사회적 기술이다. 이건 리더십에 관련된 종합적인 견해라고 보겠습니다. 맞는 내용이죠. 2번, 우화의 연구, 관리 격자 모형 등은 리더십 이론 중에 행동 이론에 속한다. 그래서 특성 이론 다음에 나온 것이 바로 행동 이론이죠. 이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3번, 변혁적 리더십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비전, 조직 문화, 규범을 창출하는 등 조직의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의 활동을 강조한다.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에서 최근에 와서는 변혁적 리더십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 대응되는 리더십이라고 말씀드렸죠. 4번, 리더의 유형을 구분하고 상황 요소와 리더의 특성에 따른 리더십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은 바로 상황 이론이다. 이건 맞는 내용이죠. 5번, 특성적 접근은 리더의 행동 유형에 따라서 성공한 리더와 비성공적 리더로 구분할 수 있다. 이건 특성론적 접근은 1920년에 나온 이론 아니에요. 그래서 1940년대에서 행동에 따른 그 유형, 그런 분류. 이것은 첫 번째 그 명제부터 틀린 거죠. 예를 들어 리더의 용무와 같은 신체적 특성이나 보이스, 언어 능력, 예를 들면 학력, 경력, 외면적인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리더의 신체적 특성, 거기에 맞춘 어떤 특성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하자면 행위 유형에 따른 리더십 유형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여기서는 답이 정답이 되는 거죠. 2번, 다음 리더십 유형에 대한 설명과 맞지 않은 내용은 1. 자율적 리더십의 경우 추종자에게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고 집단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죠? 그때 팔로우가 있어요. 리더십을 따르는 팔로우가. 그래서 권한을 자율적 리더십의 경우에는 과감하게 권한을 위임하죠. 그 다음에 2번, 조직의 기본적인 임무를 설정하고 내부 구조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은 최고 관리층의 리더십의 수준이다. 그래서 최고 관리층이 하는 역할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decision making, 정책을 결정하고 또 조직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뭔가 개혁 차원에서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는 자입니다. 3번, 중간관리층 리더십은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프로그램을 관리, 감독, 조정, 평가합니다. 그렇죠? 이것은 중간관리층이죠. 그래서 부장이나 국장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프로그램 관리, 감독, 조정, 평가합니다. 4번, 사회복지 조직에서는 칼리스의 리더십 유형 중에서 대부분의 의사결정권을 부하에게 위임하는 그 자율적 리더십이 주로 사용된다. 칼리십의 리더십 유형에서 그런 의사결정권을 부하에게 위임하는 이런 자율적 리더십이 아니라 위임적 리더십이죠. 4번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5번, 지시적 리더십의 경우에는 조직원의 사기저하 경직성에 단점이 있다.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이죠. 그 지시적 리더십은 예를 들면 관료제에서 통용되는 이런 지시 감독을 통하는 이런 그 리더십이기 때문에 그 소속된 부하나 조직원의 그 사기저하, 경직성에 따른 그런 단점들이 있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다음 3번, 다음 조직 문화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 조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신념에 의해 형성되는 그 조직 고유의 분위기를 조직 문화로 간다. 이건 개념적이 맞습니다. 2번, 조직 문화는 조직의 믿음과 가치들이 더 넓고 깊게 공유될 때 강해진다. 이것은 우리가 조직 문화의 그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본 바 있죠. 3번, 조직 문화 형성의 결정적 요소는 최고 관리자의 리더십이다. 이건 맞는 내용입니다. 4번, 조직이 극단적인 위험에 처할 때 조직 문화의 변화가
용이하다죠. 용이하다. 극단적 위험에 처할 때는 이런 경우에 위험에 처할 때 바로 조직 문화가 변화할 그런 시점입니다. 5번 조직 문화에 있어서 의사소통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을 사회화시켜서 특정한 형태의 가치와 규범을 형성하도록 한다. 그럼 조직 문화에 있어서 의사소통의 경우에 얼마든지 조직원의 조직원을 사회화시켜서 그들만의 어떤 가치와 규범을 창출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확실히 틀린 것이 바로 4번입니다. 4번이 정답이죠. 4번 다음 중 관리 격차 이론에서 인간에 대한 관심은 적고 인간에 대한 관심은 적고 일에만 중점을 두는 유형이 뭐냐? 이건 뭡니까? 일에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눈치하셨죠? 이것은 바로 과업형이다. 과업형. 그래서 무기력형, 컨트리 클럽형, 중도형, 팀형. 이런 반드시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이런 문제는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일에 대한 의지는 강하나 직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경우에 나왔죠. 허시와 블렌차드의 상황적 리더십 유형 중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하냐? 그 일에 대한 어떤 의지, 이것은 상당히 충만해 있어요. 그러죠. 일에 대한 의지. 그러지만은 능력이 꽝입니다. 그런 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게는 뭡니까? 그런데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든지 뭔가 그럼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뭔가 해보자 해서 제시하는 그런 형태죠.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4가지 유형을 외운 게 반드시 행렬에서 앞에 본 바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문제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 리더십의 이론의 발전 과정을 초기부터 순서대로 제시한 것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분은 바로 그냥 답이 나오겠죠. 공부를 안 하신 분은 전혀 답을 유추해서 찾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리더십 발전 이론 과정은 초기부터 답이 보이죠. 특성 이론, 그다음에 행동 이론, 그다음에 상황 이론 이런 식으로 역사적 발전 단계에 따라서 그렇게 리더십이 이론이 우리가 발전된 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6번 조직 구성원의 보수나 지위 등을 보상하는 것 같은 거래를 통해서 구성원의 동기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리더십 유형은 뭐냐? 이게 뭡니까? 거래를 통해, 이거 답이 보이죠? 거래를 통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미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보수를 통해서 어떤 일정한 그 직무에 대한 어떤 보상, 그 지위죠. 신분에 대한 지위. 그를 통해서 뭔가 구성원의 동기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이론. 이게 바로 거래적 리더십이죠. 최근에 와서는 어떻게 변했다고요? 바로 변혁적 리더십을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답은 3번 거래적 리더십에 해당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는 우리 교재로 보면 제12장 우리가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사회복지 조직에서 접목식에서 공부를 했는데요. 사회상 여러분들 어떤 느낌을 드셨어요? 이건 내용이 좀 어렵다. 이건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들 아니냐. 우리가 사실은 행정학에서 요구하는 그런 이론이나 실무들이 이 사회복지 행정로에서 많이 가져온 분들도 있고 어느 부분은 일부만 가져온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회복지에 있어서 이 행정학에 관한 이론들 경영학이나 관련된 정치학이라든지 경제학 이런 이론도 조금씩 있긴 하지만 주로 행정학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들을 유념하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제10장, 우리가 이제 13장을 들어가는데요. 기획과 의사결정에 관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포스콜베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 과정에서 추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정의 단계들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요. 거기에 중에서 우리가 기획이라는 것은 플래닝, 영어로는 플래닝. 그래서 뭔가 진행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뭔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을 결정하는 과정이라 이렇게 만드는 거죠.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목표 달성하는 대안을 모색을 하고요. 그 중에
최선의 아주 좋은 그런 대안을 찾아서 미래지향적이고 지속적이며 능동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바로 기획이라 하는데요. 그런 기획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사회복 조직에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고요. 두 번째는 기획의 유형과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획에 활용되는 그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뭐 칸트 차트니 예자면은 월별 활동 카드라든지 펄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획에 활용되는 기법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결정에 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공식적인 의사소통과 비공식 의사소통,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업과 관련돼서 의사결정도 같이 한번 아울러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획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우리 교환을 보고 한번 같이 여러분들이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획의 개념인데요. 기획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적에서 목표를 설립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계획을 세우고 의사결정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획이 왜 중요하냐라고 할 때 일반 행정에서 오래 강조되었으나 최근에 사회복지 행정에서도 역시 책임성의 변화, 평가, 효율성, 효과성 이런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커진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정부의 보조금이나 기타 단체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적절한 기획과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의 개념적 정의를 보시면요. 기획 또는 계획 과정이라는 것은 조직 목표를 달성하고자 미래에 취할 행동을 위해서 결정을 준비하는 체계적 방법이며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행동으로 실행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겠습니다. 기획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연속된 과정이며 목표 달성의 목적을 두고 폭넓은 행정적 기술과 과정이 포함되는 반면 의사결정이라는 것은 바로 문제 해결에 그 자체의 목적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 기획과 계획을 구분할 때 영어에서 플래닝은 기획이고 플랜이라는 것은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의미로 사용하면서 뭔가 동일한 개념을 사용할 때는 바로 플래닝을 갖다가 일부 학자에 따라서 플래닝을 계획 또는 기획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기획과 계획을 구분하는 경우 기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세워가는 활동 과정, 계속적인 행동의 동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을 임에 반해서 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연속적인 의사결정으로서 기획의 결과로 결정된 행동의 정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과 계획의 개념을 양자차점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의 특성은 미래지향적 특성을 가지고 계속적인 과정이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으며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적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의 필요성은 우리 교재를 보시면요. 기획의 필요성, 효율성, 효과성, 책임성, 사기 여러 가지 그 이유에서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효율성 증진을 위해서요. 계획적인 기획이라는 것은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가진 사회복지 조직에서 최소한의 비용과 노력으로서 서비스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두 번째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요. 그래서 계획된 활동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제공된 서비스 효과성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책임성 강화 측면을 위해서요. 사회복 조직은 국가 보조금과 기부금을 운영되는 만큼 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할 책임이 있고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 사전에 그 기획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기관과 구성의 사기 진작의 기하 측면에서요. 기획 과정에 직원들이 참여함으로써 성취감과 인정을 얻을 수 있으며 따라서 자기 진작에 도움을 준다는 측면에서 이런 기획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의 모호성 감소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획을 통해서 급변하고 있는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으로 인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고 조직의 목표를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성 진진을 위해서 기획이 필요합니다. 기획은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해서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성을 향상시켜 준다면서 기획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 행정에서
기획과 계획의 세 가지 형태를 보시면요. 첫 번째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재정, 시설, 장비, 소비 물자, 인적 자원 등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프로젝트 계획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프로젝트건 집단 프로젝트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노력의 질적인 측면에서 낮고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시간이 적게 듭니다. 특히 집단 프로젝트의 그 계획을 세우지 못하면 노력의 혼돈과 중복, 성취의 불능, 접근 방법상의 상충 등의 그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개인 계획이 있는데요. 행정가는 기관의 프로그램과 프로젝트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의 책임도 있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과업도 계획을 해야 합니다. 여기는 자신의 목표 설정, 해야 할 과정 활동 등을 포함하게 되는 거죠.